후한 말 혼란의 시대 속에서 조우는 촉한을 대표하는 무장이자 탁월한 인품과 군사적 역량을 함께 갖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주의 상산군 진정현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조운이고 자는 자룡이었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 뛰어난 무용과 청렴한 성품으로 이름을 떨쳤고 후대에는 순평우라는 시호를 받아 그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지 무력에만 그치지 않는 그의 인격과 도량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면서도 온화했으며 공적인 일과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았고 권력과 지위가 높아져도 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우는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청렴함을 지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관직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조용히 묵묵히 수행하는 데에 충실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칭송하더라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늘 주변 사람들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시대를 함께했던 인물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우는 민간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친숙한 영웅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관우가 후세에 신격화되어 제사를 받는 인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조우는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무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친근한 이미지는 후대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조운을 단지 전장에서 용맹한 장수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 관우와 더불어 역대 제왕들의 사당의 공신으로 배양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공훈을 넘어선 충직하고도 절제된 삶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사라졌던 삼국시대에 있어서 조운이 유독 오랫동안 기억되고 존경받았던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운은 굳세고 용맹한 성품으로 인해 촉한의 맹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수많은 전장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쳤습니다. 그의 용기는 단순히 무기를 잘 다루고 전투에 능한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움 없이 적진을 돌파하거나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해내는 등 실제 전투에서 드러난 결단력과 기계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운의 행적은 당시를 기록한 정사 삼국지에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진수는 조운을 평가하며 유비의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하나 장수를 넘어 주군의 손발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함께 세운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비가 새로운 기반을 닦고자 했을 때 조운은 그 곁을 지키며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조운의 충직함은 전장에서의 무용보다도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군에게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대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심 어린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의롭고 올곧은 자세를 유지했으며 유비가 위기에 처하거나 가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서며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 책임과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별칭 중 하나로 전해지는 호위 장군은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호위병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운에게 붙여진 이 칭호는 누군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처럼 위험을 지닌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존재 자체가 위압적이며 적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아군에게는 믿음직한 방패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의 위용과 자태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또한 조운의 외모와 체격에 대해서도 일부 전승 기록에서는 인상적인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조운별전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장이 8척에 이르렀고 전체적인 용모는 매우 남자다우며 늠름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강인한 성격을 가진 전사로서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당당한 장군의 모습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카리스마가 말뿐이 아니라 실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운은 그 평가가 오히려 더욱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드문 인물입니다. 많은 삼국지 인물들이 비판적으로 재조명되고 전통적으로 미화된 인물상들이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 검토되는 과정 속에서도 조운은 거의 흠을 잡기 어려운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관우나 장비조차 시대가 흐르며 성격적 문제나 정치적 모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지만 조운만큼은 도덕적 결함이나 비판의 소지가 없는 무결점의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역사 속에서 단순히 전쟁터의 무장이 아닌 하나의 인격적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명성은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점차 이상적인 장수, 완전 무결한 충신으로 코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은이 제갈 공명과 더불어 삼국지 인물들 가운데 본명보다 자로 더 많이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중에게는 조은보다는 조자룡이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하게 다가오며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는 삼국지를 접할 때 처음부터 상산 조자룡이라는 이름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고 드라마나 게임, 소설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조자룡이라는 명칭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어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도 조은이라는 본명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 덕분에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는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일상 언어 속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조자룡이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누군가 귀한 물건이나 특별한 무기를 너무 쉽게 쓰거나 막 다룰 때를 빗대어 쓰는 표현으로 그만큼 그의 이름이 전통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자룡이라는 이름 자체도 한국어 화자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친근한 어감을 주는 이름입니다. 네 글자로 구성된 이 이름은 발음이 리듬감 있게 흘러가며 마치 한국식 이름처럼 정감 있게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는 단단하고 멋스러운 울림이 담겨 있어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에서 활약할 법한 주인공의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자룡은 수많은 무협물에서 영웅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차용되며 강인하고 고결한 무사의 모델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매력과 반복적인 노출 때문에 삼국지를 잘 모르는 이들이나 처음 접하는 독자들 사이에서는 조자룡이 그의 본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콘텐츠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 조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낯설어하며 그게 누구지? 라고 반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삼국지를 전체적으로 읽었더라도 자의 존재감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조은이라는 이름은 뒷전에 밀려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조은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역사적 존재를 넘어 이름 그 자체로도 문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조자룡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아 그 인지도가 세대를 넘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사 삼국지에 수록된 조은의 전기, 즉 촉서 조은전은 초기에는 비교적 간략하고 다소 허전한 느낌을 주는 서술이었습니다. 진수가 남긴 본래의 기록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간소한 편이었고 황충전에 비견될 정도로 인물의 공적이나 인품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송지가 이 점을 보완하고자 조은별전이라 불리는 전승 자료를 인용하여 방대한 주석을 달면서 조은의 생애가 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광은 자칫 동감을 편찬하면서도 이 조은별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은의 행적을 재구성해 서술했습니다. 사마광은 당시 기존 사서들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인물들의 면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은이라는 인물 역시 단순히 유비의 부장으로서가 아니라 후한 말부터 촉한 성립기까지 이어지는 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은은 자가 자룡이며 기주 상산 진정 출신으로 전해집니다. 생애 초기에 그는 공손찬 휘하에 몸을 담고 있었고 공손찬이 유비를 보내 원소를 견제할 때 조은은 유비와 함께 행동하며 기병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조은이 유비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시작점으로 훗날 유비가 천하를 다투는 과정에서 조은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함께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조은의 외모와 풍채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기록에는 조은의 신장이 8척에 달하며 얼굴과 체격 모두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8척은 매우 큰 체구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위압감뿐만 아니라 장수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는 본래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천거되어 의종을 이끌고 공손찬 휘하로 들어갔고 이를 계기로 군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시기 원소는 스스로를 기주목이라 칭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이에 맞서는 공손찬은 기준의 백성들이 대부분 원소를 따르려 하는 현실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조은이 공손찬에게 기부했을 때 공손찬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조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은이 속한 지역의 사람들 대부분이 원소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조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속한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원소를 따르려 한다고 들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마음을 돌려서 다른 길을 가려 하는 것이오. 이에 대해 조우는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하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운 형국에 놓여 있고, 저희는 우리 고장에서 의논하여 정치를 올바르게 펼치는 인물에게 귀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공을 무시하거나 공손찬 장군을 사사로이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들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우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사사로운 충성이 아닌 대의를 따른 것이며 백성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이런 답변은 정치적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과 위기를 판단하는 냉정함, 그리고 신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공손찬은 이에 감복하여 조운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후 조운은 공손찬과 함께 병사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무장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유비 역시 공손찬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손찬 휘하에서 서로를 알게 된 유비와 조운은 곧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유비는 처음부터 조운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유비의 이러한 태도는 조운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신뢰를 쌓으며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당시 조운은 단지 공손찬의 부하 장수에 불과했지만 유비는 그를 단순한 부장으로 보지 않고 큰 인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비의 안목과 배려는 조운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운은 유비와의 관계를 단순한 추종 관계를 넘어선 신뢰와 우정의 동맹으로 여기게 됩니다. 조운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공손찬에게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뜻을 전했고, 공손찬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조운이 떠나려 하자 유비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이때 조운은 유비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끝내 덕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조운의 인의와 신뢰, 그리고 유비에 대한 굳은 충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원소의 휘하에 들어가 빈객이 되었을 때 조운은 다시 업에서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의형제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심지어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유비는 조운을 깊이 신뢰했고 조용히 조운을 밖으로 보내 병사들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조운은 유능한 인재들과 용맹한 병사들을 모아 수백 명의 무리를 형성했고, 이들은 스스로 유비 휘하 좌장군의 부곡이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운과 유비는 물밑에서 서로를 돕고 있었고, 위로는 폭종하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이미 독립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후 유비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형주로 이동하자 조운도 그를 따라 형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운은 본격적으로 유비의 군사적 동반자로 활약하게 되며 각종 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유비가 당양 장판에서 조조에게 추격을 당해 급히 도망치게 되었을 때 많은 병사들이 흩어지고 유비는 부인과 아들을 남겨둔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조운은 단신으로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유선과 간부인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수많은 적병 사이를 해치고 돌파한 이 전투는 그의 무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이 일로 인해 조운은 유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후 조운은 아문 장군에 임명되어 중심 장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유비가 촉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할 때 조운은 형주의 남하 후방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면적인 진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비는 조운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고, 그가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패배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운이 이미 북쪽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몹시 분노했고 손에 들고 있던 수국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자룡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 리 없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운이라는 인물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운은 정말로 유비 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역시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유비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운은 유비를 따라 강남 평정에 종군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편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계양태수를 겸임하게 되었고, 당시 계양태수였던 조범을 대신하여 그 지역의 통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운은 단순히 장수가 아닌 행정관의 위치에까지 올랐고, 군사뿐 아니라 민정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조운은 조범의 형수인 번씨와 관련된 일로 또 한 차례 자신의 도량과 절제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번 씨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지만 그 미모가 뛰어나 지역 사회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범은 항복 후 조은의 환심을 사고자 그녀를 조은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조범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태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형수인 번 씨를 조은에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은은 단호히 이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씨이니 경의 형은 곧 나의 형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철저히 경계하고 명분을 중시하는 조은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번 씨의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조은은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적인 윤리를 앞세웠습니다. 당시 조은에게 번 씨를 맞아들이라고 권유한 이들도 있었지만 조은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범이 급히 항복한 처지이니 그 진위를 알 수 없고 어쩌면 의도를 숨긴 채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여인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니 굳이 여인을 맞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속에는 조은 특유의 냉철한 판단력과 사려 깊음, 그리고 정세를 꿰뚫는 안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범은 이후 도주하였고 조은은 이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아 깨끗한 처신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조은은 하후동과의 방망 전투에서 하후란을 생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후란은 조은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전장에서 포로가 된 하후란을 보며 조은은 그를 해치지 않고 살려줄 것을 유비에게 청했습니다. 조은은 하후란이 법률에 밝고 능력이 있다고 천거했으며 결국 하후란은 유비의 군에서 군정으로 임명되어 군법과 조직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조은이 하후란과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은이 사사로운 정과 공적인 판단을 철저히 구분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비가 본격적으로 익주를 정벌하게 되자 조은은 유영사마라는 직책을 겸임하며 후방에서 군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유비의 부인인 손부인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손부인은 손권의 여동생으로 제후의 자매라는 자부심과 출신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오만한 태도를 자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오에서 데려온 관리들과 병사들을 거느리며 유비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유비는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로 조은을 낙점했습니다. 조은이 엄정한 태도와 정중한 품행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내정을 감독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조은은 손부인의 자의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병사들과 관리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했습니다. 한편 손권은 유비가 서쪽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동생인 손부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배를 보내 영접하려 했습니다. 손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아들인 후주까지 데리고 돌아가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오나라가 촉한의 세자를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조은은 장비와 함께 즉각 군사를 이끌고 나서 강을 끊고 손부인의 배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장수는 단호하게 후주를 구출해 다시 유비의 진영으로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촉한의 정통성과 후계 체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은이 무장으로서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대의를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유비가 감행에서 진군을 멈추고 유장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서 제갈량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유비는 유장과의 겉보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익주의 실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갈량이 조은과 장비 등 주력 장수들을 이끌고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본격적인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은 이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제갈량과 함께 다수의 군현을 평정하며 익주로 진입하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강주에 도착한 후 유비는 조은에게 별도로 병력을 이끌고 외수를 따라 강양으로 올라가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회로 확보가 아니라 익주 진입 작전의 전략적 분산을 위한 중요한 기동이었습니다. 조은은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제갈량과 따로 움직였고 성도 인근에서 다시 제갈량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유비가 성도를 점령하면서 익주 평정이 마무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은은 무력뿐 아니라 군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성도의 함락과 익주의 평정 이후 유비는 공을 세운 제장들에게 포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참모들과 장수들 사이에서는 성도 안의 집들과 성 외곽의 과수원, 뽕밭 같은 부동산과 토지를 나누어주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원정과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기반을 장악한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한무제가 공신에게 집을 하사했을 때 곽거병은 흉노를 멸하지 못했으니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의 적은 비단 유장만이 아니며 천하가 아직도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먼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천하가 모두 평정된 뒤에야 비로소 각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 살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익주의 백성들은 전란을 처음 겪었고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와 전투로 인해 이미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의 논밭과 집들을 우리 장수들에게 나눠준다면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과 불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집과 밭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들이 생업에 복귀하여 안정된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뒤에 부역을 명하고 조세를 거둔다면 이들은 오히려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조은의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민심 안정과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 장수들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생존과 회복을 먼저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비는 조은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고 결국 토지와 주택을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려던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한중 공방전이 본격화되면서 조은은 다시금 전장의 최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조조의 장수와 후연이 패퇴하자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한중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는 북산 아래까지 진군의 수천만 포대에 달하는 군량을 운반하며 대규모 병참 기지를 세웠고 이를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중에서의 군세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로 유비 측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촉의 노장 황충이 군량을 노려 기습 작전을 제안합니다. 조은은 황충의 기백을 신뢰하며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황충을 호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은은 병력을 나눠 황충과 함께 북산 일대로 진출했고 이 작전은 군량을 탈취함으로써 조조군의 병참선을 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조은은 상황의 긴박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수십 기만을 거느리고 무거운 장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진중을 나서 황충 일행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는 목숨을 건 정찰이자 구조 임무였고 조은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조가 대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의 전위 부대가 조은 일행을 발견하고 급습하자 조은은 즉각 대응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적의 주력이 도착하면서 조은은 전면적인 포위에 몰리게 되었고 전세는 급격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물러서지 않았고 적진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유연하게 후퇴와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전투 내내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상대로 조직적 전투를 펼쳤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가 재정비되어 다시 조은을 추격했으나 조은은 혼란을 틈타 재차 적진을 붕괴시키고 아군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장수 장저가 부상을 입고 적진에 남겨지자 조은은 전장 한가운데로 다시 말을 달려 들어가 장저를 구출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적의 방심을 뚫고 포위망 안으로 들어간 대단한 결단과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조은이 장저를 구해 되돌아오는 사이 조조의 군대는 조은을 완전히 포위하여 그의 군영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면양장으로 있던 장익이 영안에 있었는데 그는 성문을 닫고 포위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문을 열도록 명했습니다. 그는 깃발을 내리고 푹 치는 것을 멈추게 했고 병사들에게 조용히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조은이 폭병을 숨겨놓고 기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했으며 평소 조은의 기습 능력과 기민한 움직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돌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조군은 경계심에 사로잡혀 포위를 풀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을 크게 울리게 하고 병사들에게 육로를 집중적으로 사격하게 하며 적의 퇴로를 공격했습니다. 매복은 없었지만 조은은 허를 찌르는 연기와 소리, 압도적인 기세를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있는 듯한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반격에 패닉 상태에 빠졌고 대열은 무너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병사들은 서로를 밟으며 퇴각했고 다수는 한수로 떨어져 익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은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적을 공포로 몰아넣은 극적인 승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유비는 직접 조은의 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은이 싸운 자리를 둘러본 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조은의 신체 전체가 용기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으로 유비가 그의 무공과 인격 모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음악과 술자리를 베풀었고 연회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군중에서는 조은을 호위 장군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가 아니라 범처럼 위험 있는 기세를 지닌 장군이라는 의미로 그의 전장의 위용을 상징하는 칭호였습니다. 손권이 형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자 유비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형주는 유비가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확보한 전략적 거점이자 촉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관우가 그곳에서 전사하고 형주의 땅마저 손권에게 빼앗기면서 유비는 단순한 영토 손실 이상의 모욕과 아픔을 겪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그는 분개하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손권을 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오나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초계 무장들과 참모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조은은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용기 있게 유비 앞에 나아가 간언했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진정한 적은 오나라가 아니라 위나라입니다. 손권은 지금 당장의 원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조조의 잔존 세력인 위나라가 여전히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설사 조조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 조비가 제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정통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반역입니다. 지금은 사사로운 복수에 나설 때가 아니라 민심을 등에 업고 정통성을 회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은은 또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꿰뚫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수와 위수 상류 지역을 선점하여 관중 지역을 먼저 정비한다면 반조조 정서에 동조하는 관동의 의로운 백성들이 앞다투어 곡식을 짊어지고 말을 몰아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천자의 군대를 자처하는 우리가 대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은 자연스럽게 촉한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오나라와의 전쟁이 자칫 전체 국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오나라를 먼저 공격하게 되면 병력과 자원이 분산될 뿐 아니라 전선이 엇갈려 위나라에게 허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병세가 한번 어긋나면 교전이 장기화되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위나라와 오나라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압해야 할 적은 조조의 후계 세력이며 손권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조은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주에 대한 애착, 관우의 죽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손권에 대한 배신감이 유비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결국 유비는 조은을 강주에 남겨 후방을 감독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출정하였습니다. 조은은 끝까지 주군의 뜻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후방 방어 임무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유비가 자귀에서 손권의 군대와 대치한 끝에 크게 패하자 조은은 즉시 군을 이끌고 영안까지 진군했으나 그때는 이미 오나라 군이 철수한 뒤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도착했기에 직접 교전을 벌이진 않았지만 조은은 전선의 안정과 병력 정비에 최선을 다하며 다시 촉한의 방어선을 재정비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후주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건흥 원년, 후주는 조은의 공로와 충성심을 인정하여 중호군으로 삼고 이어 정남 장군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영창 정우의 봉에 그 지위를 공고히 했으며 이후 진동 장군으로 승진시켜 그의 위상은 촉한 정권 내에서도 확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건흥 5년 조은은 제갈량을 따라 다시 한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준비하며 한중의 군사를 집결시키자 조은도 그를 보좌하기 위해 전장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미 고령에 접어든 조은이었지만 한결같은 태도로 군령을 따르고 이전과 다름없는 기백을 유지하며 병사들 사이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장수에 그치지 않고 촉한 군의 정신적 지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건흥 6년 제갈량은 본격적으로 북벌을 개시하며 기산을 노리는 작전에 착수합니다. 그는 진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적의 대응을 유도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야곡도를 통해 진군할 것처럼 위장하여 위나라의 시선을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이 계략에 속은 조지는 대군을 보내 야곡도 인근 지역의 방비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병력 배치에 분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작전에서 조은은 등지와 함께 유인 병력을 이끌고 야곡도 인근의 기곡 방면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주력군이 아니라 제갈량의 주공을 돕기 위한 견제 역할을 맡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조은과 등지의 부대는 수적으로 크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촉군의 병력은 나이 많은 장수와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로 구성된 면이 있었기에 전투력 면에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곡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반적으로 촉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적의 군세는 강하고 압박은 거셌으며 조은의 부대는 결국 실리를 잃고 전세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은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을 정돈하고 조직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분별한 퇴각이나 패주를 허용하지 않았고 퇴로를 정비하며 병사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정리된 방식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촉군은 전투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손실이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곡 전투는 북벌 초기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으며 제갈량의 본대가 기산에서 공세를 펼치는 동안 조은과 등지의 부대는 방어와 유인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비록 전투 자체는 불리한 결과로 끝났지만 조은은 군세를 유지하며 전략적 후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후 작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조은은 진군 장군으로 직위가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패전의 책임을 일부 물은 조치였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목상의 강등에 불과했으며 조은의 충성심과 장기간에 걸친 공로는 여전히 제갈량을 비롯한 조정 내 인사들로부터 깊이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장수가 실전을 마다하지 않고 전장에 나섰으며 패전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은 병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기곡 전투가 끝난 뒤 제갈량은 조은의 병력 운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북벌의 또 다른 전선이었던 가정에서의 참패를 떠올리며 조용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군대가 퇴각할 때는 병졸과 장수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곡에서는 병사들이 처음처럼 정돈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에 등지가 나아가 대답했습니다. 조은 장군께서는 직접 퇴각의 후미를 맡으시고 병사들을 하나하나 정돈하셨습니다. 군자와 군수물자, 심지어 일상용품까지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으니 병장들을 잃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군사적 효율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조은이 전장에서 병사 한 사람, 물자 하나까지 책임감 있게 다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은은 싸움에서 승패를 떠나 언제나 냉정하게 병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퇴각을 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투 이후 조은이 거느리던 부대에는 여분의 비단이 다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물자를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하사하여 사기를 푹 돋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이를 듣고 곧바로 반대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 군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공이 없었는데 어찌 하사품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 비단은 저간의 부구에 보관해 두었다가 10월에 겨울 하사품으로 삼아 병사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제갈량을 깊이 감탄하게 했습니다. 조은은 단지 전투에 능한 무장이 아니라 보상과 사기를 다루는 문제에서도 항상 원칙과 절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질서, 군율, 공과의 분별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켰고 스스로에게도 늘 엄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병사들에게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으며 군의 사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건흥 7년 조은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유비를 따라 각지의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위기를 함께했고 제갈량의 북벌에서도 마지막까지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의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조정은 그를 순평 후에 추증하여 국가적 예우를 다했습니다. 이 시호는 그의 일생이 얼마나 정직하고 평정했는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촉한의 5토걸, 즉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 가운데 조은과 황충에 대한 평가는 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관우는 의로움을, 장비는 용맹을, 마초는 패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히는 가운데 황충과 조은은 굳세고 노련한 실전형 장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둘은 단지 싸움에 능한 무장이 아니라 유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실전의 동반자, 조화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명장 관영과 등운의 무리로 비유될 만큼 조은은 정치와 군사의 균형을 갖춘 인물로 후세에까지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은에 대한 일대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